학생들한테 술을 막 뺏어가지고 내놔! 술을 뺏으면 뭐 어쨌든 뭐 관계 분야가 일이었어요. 정말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요. 5월이 다 가고 있어. 벌써 6월 14일부터 기말 시험이 가가지고 우리가 그 주에 목요일날 시험 봅니다. 목요일날 14, 15, 16일인가 그러니까 6월 16일인가 오후 1시인가 3시인가 오늘 이제 시간표가 나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이번 주 내에 예전 시험 문제를 여기다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같이 풀어볼 시간 하나 없을 테니까 여러분 준비 잘하시고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PPT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냈구나.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조금 빡세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회보험을 조금이라도 좀 납득이라도 좀 해야 돼가지고 안 되고 안 돼요. 노력을 하려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수요 좀 다 끝내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이나 가계들의 보험에 대한 수요에 집중을 했고 사실 기업보험에 대한 수요가 약간 있긴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결국 어쩌면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에서 투자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이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갔고요. 여러분의 보험시장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선택과 그래서 사실은 보험시장을 둘러싼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보험시장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은 이 두 개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이냐,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집중 사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이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 금융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인데 우리가 보험회사는 도대체 목표가 무엇이고 보험회사의 목표를 뭐와 뭐로 봤을 때 거기에 결정짓는 요인들을 비록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지만 우리나라가 적절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이거 PPT.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후속 PPT들은 계속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의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부서들이 하는 겁니다. 중심적으로 다루게 되어서 굉장히 실무적이고 이론적이고 거의 없는 수학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은 안 나오고 그냥 앉아가지고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보면 서술형으로 좀 나와서 여러분은 그걸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서술형으로 쓰기도 하고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경통분 2 통계학과는 내가 걱정 안 하는데 경통분 2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회계문서 그 자체를 다루진 않지만 회계문서의 결과물들을 좀 논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통분 2도 안 듣고 이제 계량도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해석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심각하지 않겠다. 뭐 제가 좀 그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 우리가 그 일반적인 미시경제학을 다루더라도 아까 어떤 학생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신고안에 어딘가에 말벌집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고를 행정실에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미시경제학에도 공급 사이드를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다루는 학문을 병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죠? 이윤극대화를. 이윤극대화를 하는 주체로 상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이시경제학에서 보험사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보험사 목표를 뭔지를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거지. 지금까지는 이 보험 수요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논의는 이제 보험회사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그렇다면은 보험회사의 경영진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경영 목표는 무엇이냐? 보험회사의 기업 강령이나 요즘에는 뭐 미션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고객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킨다. 이런 문구가 굉장히 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첫 직장에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이제 그 삼성금융연구소 이상하게 내가 지나가는 조직이 없어져. 이상해. 지금은 이제 사라져. 역사의 비약적이 사라져. 여기 이제 옛날에 이게 참 이상해. 뭐 특정 기업을 좀 말씀을 들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기업이 이제 이런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 있는 것도 지금은 이제 어디 숨었어요. 저 위에 있는 연구소가 숨었거든요. 밑에 있는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저 이용준 교수가 거기 출신인데. 사실 저희도 보고서 쓰고 발표할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아유 지겨주자. 보험 니즈, 고객의 보험 니즈 이런 게 하여튼 보험사에서는 그냥 맨날 들어가는 문구야. 보고서에도 들어가고 항상 들어가야 돼. 내가 저기 나왔는데 몇 년 되지 없었어. 그러더니 야, 또 이제 산업은행을 갔는데 산업은행 경정서도 내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없어졌어. 왜 없어지는 거야? 내가 나온다고. 아니, 내가 저주받은 놈인가? 이상하네. 그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고객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킨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입이죠. 이게 이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수입이 그죠? 수입 보험료로 측정이 되는 수입이 어떤 이제 보험금 지급액이죠. 보험 청구. 고객이 청구를 하니까 보험 청구금 그 다음에 각종 비용 있잖아요. 이런 지출에 예상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전에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리스크 이렇게 된 문제를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저게 먼저 생존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적 생존에 기여하는 목표들에 일단 우리 경제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 상정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보자 이거지. 일단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정하는 것처럼 이윤극대화를 한번 상정해 보자. 이윤극대화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윤극대화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윤극대화는 이제 상당히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의 목표로서는 적절할 수가 있겠다. 즉 규제가 없는 완전 자본 시장에서 경제적 생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래의 윤회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상정하는 게 충분하다. 이윤극대화가.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손실은 항상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양의 승부하지.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미래에 계속적인 소득의 흐름이 있고 비용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들을 갖다가 전부 차액을 구해서 순수익을 구해서 현재 가치로 해서 신용을 일시적인 손실의 그 발생 여부에도 불구하고 신용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 금융회사겠죠.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윤극대화가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핵심 기능이 불확실성, 리스크의 인수로 이게 이제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회사는 이 경제 내의 다른 주체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전시키기를 원하는 그 리스크를 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가지고 보험행위의 비용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순소득의 흐름을 계산을 하려면은 이러한 비용이 사전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보험회사라는 어떤 존재의 어떤 그 기업의 목표로서 이윤극대화는 실질적으로 상정하기 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그 기대이윤 극대화가 되죠. 기대이윤 극대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능한. 기대이윤 극대화는 보험회사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분산된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추구할 수 있는 최소의 행위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확률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로서 보험회사를 상정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 확률이 이제 정확히 알려져 있어야지 이게 발생할 때 항상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또 이제 자본시장이랑 연관이 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배웠나요? 안 배웠나? 안 배웠나? CAPM 이런 거 안 배웠나? 난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 하나하나 볼게. 이제 아니 우리 저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 없어요 여기?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 없나? 없나? 주식 투자하면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투자론을 들으면 기금에서 안 배우나? CAPM. 어떤 개별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 개별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 요거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이게 마켓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한 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아주 잘 알려진 거고요. 이거를 이름이 이제 이게 체계적인 베타다 이렇게 불러요. 체계적인 베타. 이거 들어보지 않았나? 체계적인 베타. 체계적인 베타. 그래서 어떤 개별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은 어떤 시장 수익률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의 고유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내재적인 속성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수익률, 개별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 RI가 회계방정식을 통해서 자본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 RM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통 많이 가정을 하거든. 투자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에요. 투자이론.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분산 측면에서 쪼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분산이 뭔가 제곱이랑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분산이 없고 상수니까 그지 알파에.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이건 확률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이제 제곱이 되니까 제곱이 되고 요거의 분산, 요거의 분산 이렇게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게 베타 I가 안 붙지 사실은. 요거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보통 저 베타는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의 움직임과 시장 수익률의 움직임의 어떤 관계죠. 코베리언스, 공분산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정동분 2를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이런 선형 회귀 식에 보통 베타를 추정하게 되면은 안명 선생님이 가르치지? 그지? 안명 선생님이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렇게 되는데 들어봤어? 들어봤어. 야, 내가 어디서부터 설명해? 아니, 굳이 설명해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x와 어떤 그러니까 y에 대한 이런 y라는 것과 x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y와 x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이번에 대시권 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변수 사이에 요거와 요거를 알아내잖아 보통. 엑셀에다가 y와 x가 딱 있으면 그지? 엑셀에서 선형 그 추세 그걸 긋게 되면은 이런 방정식을 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는 요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응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베타가 투자 이론을 보면 이런 이름을 가져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주식의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완전히 위험을 분산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 주식의 수익률의 변동성이잖아. 변동성이 시장 수익률의 변동성과 플러스 여기 비타 제곱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아주 고유하게 존재하는 개별적인 어떠한 그 변동성이거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위험을 왜냐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결국 그 기업의 소유주 아니야. 그러니까 이 투자자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분산을 해. 그러니까 개인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분산시킬 수 있고 보험을 통해서도 분산시킬 수 있고 완벽하게 분산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야. 전제 조건은 이거지. 완벽하게 만약에 위험을 갖다가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장치를 통해 가지고 분산을 시키게 되면은 베리언스 엡사이론은 사라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요건 철저하게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외생적인 요소고. 그래서 결국 이제 베타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이 보험회사의 주주들이 투자자들이죠. 보험회사 주인들이 불완전하게 위험 분산을 완전하게 가지고 한다면 이 총 변동성은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총 변동성 자체가 다시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리스크를 부담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기반으로서 보험회사는 분산 관점을 통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불완전하게 항상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위험을 분산시킨 주주들을 행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진은 결국은 기대이익 극대화하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아시겠죠? 생각해보죠. 그렇지. 저거 다 내가 회계문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능한 보험회사 목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는 사실은 굉장히 성립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기대 이윤 극대화는 목표가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대 효용 극대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고 지금까지는 어떤 보험회사 주인으로서의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봤다고 한다면 이 경영진이 어떤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게
도덕적 해이를 할 때 요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지만 그 주주들의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있단 말이야. 대리인이야, 대리.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대리를 해서 이 회사를 운영한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은 다른 목표를 갈 수가 있어. 이 보험회사 경영진이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전부 분산시킬 수 있다면은 보험사는 위험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계속 풀었단 말이야. 예? 근데 만약에 이 보험회사 경영진이 위험 회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 자신들은 위험을 불완전하게 분산을 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지. 인적 자본. 요것이 근데 해당 보험회사에 특화된 그런 인적 자본. 요건 이제 굉장히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있냐면은 이 CEO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하여튼 위기가 터질 때마다 CEO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지면 항상 야 이거 금융사 이거 CEO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거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제기가 계속 난다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 대리인 문제와 연결돼서 이 대리인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 경영진의 문제는 그 회사에서 경영을 하면 할수록 이 자기의 자본이 굉장히 특수한 자본인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회사에 가서 경영진을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인적 자본이라는 게. 그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센티브를 주주들의 이해와 맞추는 수단으로서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부분은 더 줄어든다. 이거 이제 그것이 그 인센티브로서 그 회사에 주식을 갖다가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이 높아지면 이 CEO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경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합치면은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보험회사 경영진이 위험 회피 영향하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험사 지금까지 우리가 위험 중립적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들의 위험은 완전하게 분산해지지 전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기대 효용 그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을 할 그런 인센티브 구조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거지. 요거. 근데 이제 제가 그 보험업계에서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현실적으로는 작동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비시경제학에서 이윤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이 매출극대화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거든. 왜냐면 매출극대화는 이제 시장 점유율하고 연관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이제 이윤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매출 극대화는 이거를 갖다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매출이 극대화가 돼서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지 않고서 다음 문제,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건 이제 그런데 초점을 맞춥니다.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이거에 주력을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이거에 주력을 한다는. 대부분의 국가들, 산업국가들에서
보험에 대한 근데 그 이유는 또 여기 있다는 거지. 보험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감시와 이윤 제한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윤 극대화라는 걸 완전한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좀 굉장히 상당히 아주 센 규제들이 사실 보험회사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보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매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매출 극대화라는 건 결국 보험료 극대화지, 수입 보험료 극대화라는 거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학기 수업이어가지고 아쉬운 거는 이 문제는 이제 거의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보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규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 시장을 이제 감독 규제하는 거가 이제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납득이라도 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아. 이게 한 학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규제는 지금 거의 손도 못 대고 어떻게든지 지금 사회보험론이라도 1시간이라도 좀 해보려고 지금 기를 수가 있는데 그럼 진도 많아지기가 싫은가? 싫은가? 어쨌든지 간에 하긴 옛날에 그러더구만. 지금 은퇴하신 유정원 선생님 처음에 연대 오니까 야 이 교수 너무 많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 아니면 조금 가르쳐. 이러던데.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의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윤보다는 이윤극대화. 어차피 이윤은 무제한적인 이윤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출 극대화, 시장 점유율 극대화에 사실은 주력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게 된다. 경영진이 이윤을 완전하게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성과를 또한 이윤에 의해서도 이윤이 났는데 이게 정말 경영진이 잘해서 이게 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보험료나 경과보험료의 성장이 대체 목표로 기능할 수 있겠고 인수보험료라든가 경과보험료라는 이 단어에서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알아도 필요가 있겠다. 인수보험료는 진짜 말 그대로 보험가입자가 그죠? 그다음에 경과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뭐 월납이라든가 그러니까 월별로 내는 뭐 보험 이런 거보다는 일시납이라든가 이런 거 연 단위로 내든가 왜냐하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일시납으로 이제 그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기업보험도 많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올해 1년 딱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체결해가 뭐 4월에 체결했다 그럴까? 그럼 내년 3월 말에 이제 결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전체 낸 것 중에 일부가 사실 경과한 거거든요. 그치? 일부가 그런 의미야. 그래서 경과보험료는 그 정도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모든 걸 측정할 때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보험이나 이 경과보험료 성장이 대체 목표를 기능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뭐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나 여러분들께서 통계하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에서 통계하는 월별 보험 통계를 보시면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보험료, 인수보험료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지표로서 사실은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경영진에게도 일단은 보험료 성장이 자기들의 권한 증대나 특권들 수입 증대와 연결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제 규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급 능력이 되겠다. 지급 능력이. 그래서 보험회사의 중요한 서비스는 계약의 방식은 모든 상황에서 실제 약속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된 보험 급부를 이제 지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험금을 줘야 될 거야. 사고가 나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보험회사는 일단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평판의 손실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손실로 고통받은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럴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경쟁사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입자는 점점 보유자로 구성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손실을 겪지 않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보험회사를 떠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역선택의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저위험자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기회는 역선택의 과정을 촉발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지급불능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보험회사 지급 능력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규제의 도구, 규제 이슈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RBC는 Risk Based Capital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보험사 쪽 보험업계에서 쓰는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RBC는 보험업계의 개념이야. 은행에서 쓰는 개념이 아니야 이건. RBC 같은 경우는 위험 기반 자본, 위험 기반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RBC 비율을 권장 비율이 있단 말이죠. 규제 당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확충해 나서는 보험업계. 그래서 타이틀이 있고 이거를 잠깐 열어보서 한번 보신다면. 더워. 더워. 여러분이 지금 이 기사도 참 주의 깊게 볼. 이것이 5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금리의 문제가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현지 스코어 현지 스코어 이제 아시다시피 각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 초에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이 지금 1%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FRB도 1점 몇시간까지 지금 올린 상태로 5월 기준으로 한국은행도 지금 2.75인가 2.5인가? 한국이 지금 몇 프로지? 2.5인가? 2.5인가 2.75인가?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엄청 올렸죠.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치명타예요. 지금 치명타. 그래서 이제 이 보험회사가 특히 그동안에 이제 고정금리가 된 그런 이제 장기 상품,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상품을 판 것도 있고 이 채권하고 이제 관련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 가격이라는 게 금리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금리가 되면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팍팍 주는 거야 지금 자산이. 지금 보시면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이 요거 지금 한번 읽어볼까? 자기 그에서 있으면 읽어볼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비상에 걸렸다. 채권 금리가 급등. 그 금리하고 가격은 채권이 반대 움직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가 쪼그라들면서 건전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RBC 비율 자체가 동반 하락하게 되죠. RBC가 이제 뭐냐 이제 좀 이따 나와.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보시면 RBC 비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상시가 뭘까? 한마디로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 같은 게 벌어지는 거지. 모든 보험가입자가 다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상시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돌릴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 산업을 볼 때 RBC 비율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손해율 같은 경우 좀 중점적으로 뭐 RBC가 이 건전성 측면에서 건전성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 쪽 이제 BIS 이 비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BIS 비율에 대응하는 게 보험사는 RBC란 말이야. 근데 이 보험업법상 100% 이상으로 이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분모에 내가 가진 자본이 있고 분자에 내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지급이. 근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고 여러분이 이게 꼭 시험에 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현실에 이제 보험사람들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주요 회사들 보시면은 이 확충들을 많이 사실은 이제 줄고 있지. 이게 아직 150% 이상들은 되는데 확연히 이게 지금 2021년 4분기랑 비교했을 때 2022년 1분기 빨간 것들이 지금 그 전기에 비해서 다들 이제 줄고 있단 말이야. 이 줄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었다는 거지. 금리 인상.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험사가 갖고 있던 채권들의 평가액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낮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거지. 분모가 지금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분자 작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보시고 이 RBC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지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지급 능력이. 그래서 은행의 BIS 기준이나 이런 것과 맞춰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쌍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이해자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여기 스테이크 홀더라고 있다고. 스테이크 홀더. 그러니까 이 스테이크 홀더라는 뜻이 있고 쉐어 홀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개념이란 말이지. 쉐어 홀더는 이제 우리 주주, 그죠? 한마디로 진짜 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 얘기해요. 스테이크 홀더는 어떤 한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인플로이들, 피고용자도 포함이 되고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까지.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운영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분이 다 스테이크 홀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스테이크홀더를 위해서 이게 번역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이해 관계자, 기업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해 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해 관계자 접근법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그룹들도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그룹들 간에 보시면은 그 회사에 돈을 꽂은 사람들, 채권자들, 그다음에 그 회사에 뭐 원료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공급자도 있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정부고, 그 다음에 회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까지 그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이 스테이크홀더야.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는 서로 다르고 경영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모든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이 셋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면은 이 모형을 구축해서 분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다룰 수가 다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우리 기대 이후 극대화와 수익 보험의 성장 이런 두 가지가 그 어떤 기업의
보험회사의 목표라고 자연스럽게 상정할 수 있겠다. 기대 이윤 극대화와 보험 수익 보험료 성장 두 개를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한 그냥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그동안 보았던 이윤 극대화는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상을 주면 리스크를 포괄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목표로서 상정돼야 되는 것은 기대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또한 공적 수익률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보험료 수익의 성장 이것이 이제 주주들의 관심이다. 또한 때때로는 기대 이윤과 관련해 가지고 요 위험 회피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이때 보험에서 경영진의 어떤 그 위험 회피성 이거를 갖다가 상정할 수밖에 없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진을 주인인 대리인, 요건 대리인이고 주인인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모형화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지급 불능을 피하기 위해 구한된 공적 규제라고 위험 비관할 수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조정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기대 이윤 극대화와 성장 두 개를 자연스럽게 보험회사 경영 목표로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독일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작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독일의 연구 작업을 한번 그것도 굉장히 데이터가 오래됐단 말이지. 데이터가 오래됐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좀 뉘앙스를 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독일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이윤의 하나의 프락시로서 이것이 프로핏이죠. 이것이 있고, 이게 이제 수익 보험료 성장, 그로스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종속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면 얘기하면은 어디서부터 설명?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지. 보험회사가 예를 들면 뭐 100개의 보험회사가 있어. 그래서 이 10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저 관련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1번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윤과 수익보험료, 그다음에 기타 등등 좀 이따 보게 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정보를 뽑지, 그지? 근데 2번 기업으로부터 똑같이, 3번 기업으로부터 똑같이, 그지? 그렇게 하여 우리가 관심 있는 요 두 개를 Y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저 Y를 설명하리라 여겨지는 것들을 좌측에 놓고, 좌측에 여기 이제 X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저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제 Y가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X가 되겠지, 그지? X.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다? 여기에 X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프로핏에 예를 들면 CL이라든가 LR이라든가 EX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정도를 요걸로 이제 포착을 한다 이 얘기야. 근데 저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Y와 X는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추측해서 알아낼 수는 있어. 그래서 알아낸 숫자 이게 알아낸 숫자. 이게 핵심문서의 목적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총 40개의 독일 보험회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여기
있는 요 변수들의 값들은 다 알고 40개 회사에 대해서 요것들은 모르는 숫자였는데 소위 말하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숫자인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갖다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이거 낸 적이 있어. 그래서 그 해석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앞에 있는 숫자들. 결국 뭐냐면 이 숫자들은 요 각각의 여기 있는 애들, 그치? 요 숫자 뒤에 있는 애들이 도대체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호가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크기, 부호와 크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변수 한번 볼까? 어떻게 되는지. 그 예전에 시험 문제를 아마 그렇게 냈을 것 같아요. 가상의 보험의 어떤 사회의 어떤 보험업계의 예를 가지고 어떤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했을 텐데. 그걸 보시면 이제 여기 앞에 페이지에 요거는 뭐냐면은 수익성 지표. 아까 배웠던 경과 보험료의 퍼센트로서 세전소득. 그러니까 경과 보험료 부분의 세전소득. 그렇게 해서 단위가 중요하지. 단위는 요 퍼센트 포인트가 되는 거죠. 퍼센트 포인트. 그 다음에 얘는 경과보험료 기준, 그지? 보험료 성장. 매년 그러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수익보험료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포인트지. 그지? 그러니까 매년 이 경과보험료 T분의 T 마이너스 경과보험료 T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보험료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이것이 이제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요거는 에이지라고 그러는 건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몇 년간 해오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15년에서 20년 활동 중이면 1, 25에서 20년 활동 중이면 2, 50년 이상 됐으면 3 이렇게 이 범주 변수란 말이지. 범주 변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CL은 6개의 사업 부분이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건물보험, 건축보험, 주택보험 이런 식의 보험들 6개를 그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6개 부문에서 보험료의 규모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잘하고 있는 두 부문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을 잘할 것이고 어떤 회사는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잘할 텐데 가장 잘하는 두 부문의 보험료의 평균에 그것이 CL. 그러니까 이것이 측정하는 것은, 이 CL이 측정하는 것은 이 보험사가 이 6개 중에 도대체 어디에 주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란 말이야. CL은. 그 다음에 이제 DEG는 사실 우리에게 별로 관심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이제 요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동소득이 분리돼 있을 때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DEG는 이제 보험회사가 1989년 도리통일 이후에 동족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면 1 아니면 0 거기까지 진출했으면, 그 다음에 DCG는 보험회사가 어떤 특정 소비자 그룹,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렇다면 1이고 아니면 0이고, 그 다음에 EQ는 경과보험료에 또 이제 대비했을 때 자기자본 그 비율, 그 다음에 EXP는 경과보험에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비용 지급 비율, LR은 경과보험료의 퍼센트로서 손해율, 그 다음에 NRC는 마찬가지로 자본 투자에 대한 순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세 부분 자동차 책임 주택의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1회
그 값을 1에서 5의 값을 취하는 보험료 분류. 그러니까 평균 보험료 수준에 못 미치면 1, 그다음에 더 괜찮으면 2, 더 괜찮으면 3, 4, 5까지 가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의 높을수록 이쪽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이 있거든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잘 보기 바라는 거지.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추정 시간이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진짜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갖다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제 보고 논의를 이제 진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다. 요것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 시계는 지금 마이너스 요게 다 없어. 이 사업 영역의 구성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변수는 몇 개의 사업 부문을 통한 인수의 집중이 보험료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익률의 감소와는 연관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지금 없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음의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그다지 보험사의 수익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CL이 이제 잡아내는 게 6개 부문 중에 어떤 특정 부문 2개 부문의 보험료 평균액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어떤 얘기야? 6개에서 어떤 2개에 굉장히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수익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잡혀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뭐 우리하고는 별로 그다지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손해율. 손해율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보험료 받은 거에서 나간 그 비율 아니야. 그러니까 보험료분의 보험금이지. 이 손해율이 이제 높을 때 어떻게 돼요? 손해율이 당연히 높으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겠지 뭐. 그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나가는 게 지출이 크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이지. 마이너스가. 요 사인이 중요해. 사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CL과 그다음에 이 DEG와 LRG 이게 이제 근본적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우리랑 맥락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고. 요거 굉장히 중요하지. 손해율이 어떻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손해율이 어떻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받는 수익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 그 지급금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기가 이게 지금 퍼센트로 돼 있어요, 그죠? 둘 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손해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수익률이 0.82%포인트 감소하는 거거든. 요거를 잘 유념해 주길 바랄게요. 그 해석하는 거를. 지금 얘도 얘도 퍼센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손해율이 1%, 얘가 1단위 변할 때 y가 5단위만큼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손해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수익률은 0.82%포인트 감소한다. 요거 해석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요런 거 이제 놓아가지고 요거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문제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건 좀 보시고 문제를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래서 손해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수익률은 0.82%포인트 감소한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상당히 리즈너블하단 말이야. 이 결과는 상당히 리즈너블하다. 즉 예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 EXP도 이게 비용 지출액이란 말이야. EXP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용 지급 비율이야. 그 나가는 거거든. 비용이 많은 거거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안 좋게. 비용 지출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률은 안 좋게. 요거 마찬가지로 비용 지급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은 수익률이 0.74%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상당히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다음에 EQ는 뭐라고 그랬어? EQ는 자본 비율이란 말이야. 자기 자본이 많아. 자기 자본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수익률은 0.38% 증가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NRC는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상승하겠고. 그래서 부호는 그러니까 요거 LR, EXP, EQ, NRC 요거의 부호는 전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나오고 부호는 크기는 각자 이렇게 나오는 바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퍼센트로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1%포인트 상승이 얘의 요거 %포인트만큼 감소하고 혹은 증가하고 요거라는 걸 해석할 때 요거만 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크게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없더라도 이 해석만 좀 잘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수익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 할까? 한시간 하자. 이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논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의 경영 목표로는 어떤 것을 상정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상정한 것은 기대 이후 극대화와 그다음에 수익보험의 성장 이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보는 거고, 또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대리, 경영진의 어떤 위험 회피성 이런 것도 사실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지 않을 뿐 일단 이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회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회계 분석까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회계 분석의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런 숫자들을 얻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지만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하는 것만.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얘네들이 전부 단위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변화는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변수들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잘 아시고, 이 변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수익보험료 성장이나 우리가 수익률에 이게 당연히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로 부호가 나왔는지 일단 부호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이건 우리 맥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얘도 등장했지만 요 이제 비용 관련 지출 측면, 이것이 수익보험료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더라. 마이너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보시면 아시고 숫자가 커질수록 늙은 회사야. 숫자가 커질수록 늙은 회사야 이게. 이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에서 20이면은 1, 20에서 25년이면 2, 50년에서 3. 그 늙은 오래된 회사일수록 숫자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의 업력이라고 하죠. 업력이 오래될수록 뭔가 성장이 정체가 되는구나. 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에도 해석은 참 많은 것들이 가해질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가 뭔가 뭐 예를 들면 혁신의 뭐 중간에서 뭐 그렇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제기가 될 수 있겠지. 그다음 이제 보험료가 요거는 뭐냐면은 숫자가 1에서부터 5까지인데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가 비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가 비싸니까 어떻게 돼? 수익보험료 성장이 떨어지잖아.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수익보험료가 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보험료가 아니라 그 보험료의 가격, 프리미엄이 올라갈수록 수익보험료의 성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 DCG는 회사가 만약에 어떤 특정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수익 보험료에는 성장에는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특정 소비자 그룹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그룹을 타겟팅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호와 그다음에 그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설명을. 그래서 아마 예전에 한 번 냈어요. 한 번 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각각의 변수에서 나오는 설명한 건데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의 어떤 형태, 보험회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험회사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보험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험회사의 형태가 어떤 그 보험회사의 수익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나? 이것이 그동안 많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됐다.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식회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전부 주식회사예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떠나가지고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민영보험 분야의 보험산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의 법적 조직 및 소유의 형태는 너무 흐리다그지. 주식회사, 상호회사, 기타. 주식회사, 상호회사, 기타. 이 상호회사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뮤추얼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상호회사.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보험사업 고유의 기능 측면에서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고 주주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궁극적으로 보험사업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이 모든 주식회사의 공통적 성격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임원진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이 회사의 재무적 성공에 대하여 최종적 책임을 진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보험사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서 경영의 최종 결과인 이익과 손실은 모두 주주의 몫이지만 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유배당 상품이 있어요. 유배당 상품을 판매할 때 잉여가 발생하면 그 잉여의 상당한 부분이 계약자 배당 형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통례이다. 보험가입을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아예 이런 단어 익숙하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제 그 생명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팜플렛에 써 있어요. 유배당 상품인지 무배당 상품인지 써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을 체험을 한번 해보실 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잉여가 발생하면은 이게 배당이 되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부담시키지 않아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특징이죠.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와 비교할 때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더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가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보다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다. 애초에는 상호회사가 더 많았습니다. 애초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영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이고 상호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근데 흔적이 있어. 희한해. 흔적이 약간 남아있어. 근데 없었죠. 법적으로 없었죠. 상호회사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상호회사. 근데 보험회사는 상당히 만연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는 물론 주식회사가 더 많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호보험회사는 그 소유자가 회사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회사의 소유자가 그 보험계약자 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들이 임명합니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 이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회사 설립의 주요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양질의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설립하는 것. 보험계약자가 설립하는 것.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 기본적으로. 알겠죠?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의 하나가 상호부조 제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상호보험에서는 결국은 보험회사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 그러니까 애초에는 상호회사였단 말이지. 상호보험회사의 모든 상품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배당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상호회사의 보험상품 가격이 주식회사의 상품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비싼 가격을 상쇄해서 비싸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상호회사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 상호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흔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각종 공제조합. 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 각종 공제조합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회. 나 여러분이 좀 공제조합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짜 좋아 공제조합. 상당수의 공제조합.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2019년에 제가 이제 우리 졸업생활가 거의 저기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군인공제예요. 군인공제. 서울에 이제 역삼동에 있어. 한번 언젠가 2019년에 취직을 해서 2020년에 한번 학교에 놀러 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야 교수님 여기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에요. 뭐 이런 관심이 있더라고. 이 공제조합이 좋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요. 공제조합. 야 군인공제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렵게 대학원 다니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나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저기 직업 고려할 때 직장 고려할 때 진짜 이런 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있는 공제조합의 대표적인 형태는 두 가지로, 하나는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인데, 대표적인 예로 택시 공제조합, 화물트럭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건설 공제조합, 이런 공제조합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아유, 야 이런 데는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을까, 그치? 진짜, 돈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공제조합 가서 여러분이 취직해가지고 다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자금 운영하는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군인 공제 그렇지 않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나는 영남대학교 교직원 공제회 가입돼 있어. 근데 한 달에 2만 원씩 내요. 전국 그 군인 공제는 전국의 군인들이 다 돈 내잖아.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1,000원씩만 해도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하는 거야. 투자해서 불리고 운영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융 관심 있고 그러면은 공제조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완전 흥미로운데 돈이 많습니다. 대부분. 공제조합의 목적은 보험제도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원에 국한해서 회원의 보험수를 출력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공제조합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해서 보험제도 운영을 대표적인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사업 있잖아요. 농협은 사실 지금은 거대한 공룡 금융기업 그룹이 되어버렸지만은 어차피 출발은 이거였거든요. 출발은.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